6개월 전 나는 남편 도현이 나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전날 우리는 아들 민준의 생일을 함께 축하했었다. 도현이 민준에게 레고 세트를 건네주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민준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빛났고 도현의 표정에는 따뜻함과 아버지다운 지혜가 가득했다. 이제 1살 더 먹었으니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어야지, 그는 말했다. 그 순간은 너무 완벽해서 나는 가족의 아름다운 한 장면을 기념하며 사진을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 내 나이에 사랑스러운 남편, 멋진 아이,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까지.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저녁, 도현은 고객을 만난다는 핑계로 25살의 젊은 여자와 함께 고급 온천 리조트에 체크인했다. 올해는 우리의 결혼 10주년이었다. 결혼 2년 차에 아들이 태어났고 나는 어린이 발레 학원을 열었다. 그때는 사업과 가정이 나란히 번창하며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다. 아이를 낳으면 여자의 경력이 끝난다라는 말을 누가 했는가? 나를 보라. 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창업 초기 3년의 고난을 견디고 나서 나는 연간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 자부심 속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었고 너무 오랫동안 만족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은 결국 나를 배신한 채 그날 밤 나를 강타했다. 생일 선물을 받은 민주는 레고를 열심히 조립했지만 한 조각이 아무리 해도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도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려고 애썼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따뜻했다. 마음이 가벼워진 나는 도현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레고 모델의 조립 설명서를 검색하려 했다. 그때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새 속옷 샀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내일 밤엔 조심해야 해. 나는 얼어붙었다.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떴다. 지난번처럼 찢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손이 차가워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 새도 없이 대화를 열어보았다. 그때 또 하나의 알림이 떴다. 사진이었다. 잠시 망설였다. 이미 나를 산산조각 낼 것을 알면서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클릭했다. 하얀 하이컷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거울 셀카를 찍고 있었다. 얼굴은 휴대폰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가슴을 끌어안는 두 팔이 몸매를 강조하고 있었다. 출산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잘록한 허리와 탄탄한 배, 마치 나를 비웃으며 봐, 얼마나 젊은지 보라고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조용히 대화를 종료하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주름과 흰머리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회복력을 가르쳐준다. 그날 밤 나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억지로 침착하려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본능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아래층에서는 도현과 민준이 여전히 레고를 만지고 있었다. 나는 2층 욕실로 올라가 뜨거운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몸을 담갔다. 그리고 얼굴팩을 꺼내 피부에 부드럽게 붙였다. 생각할 공간이 필요했다. 이혼. 도현은 45세의 대머리가 되어가는 중년 남자였다. 기름지고 권위적인 태도가 몸에 밴 그가 내 옆에 서 있으면 마치 내가 그의 젊은 내연녀라도 되는 것 같았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재산이 아니었다면 그가 20대 여자를 유혹할 수 있는 무슨 매력이 있었겠는가. 지금 이혼하면 내가 힘들게 일궈낸 모든 것의 절반을 그에게 넘겨줘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일까? 왜 나만 역겨움을 느껴야 하지? 왜 내가 도연히 우리 재산의 절반을 이용해 내연녀를 후원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었다. 목욕과 피부 관리를 마치고 침실로 돌아갔을 때 도연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었다. 그의 휴대폰은 더 이상 침대 옆 탁자 위에 없었다. 아마 베개 밑에 숨겨둔 것이겠지. 그는 깊이 잠들어 코까지 골았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얼마나 피곤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안쓰럽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수천 마리의 파리가 잉잉거리는 소리처럼 짜증만 날 뿐이었다. 나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침대 옆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몇 달 전 추가했던 연락처를 찾아 스크롤했다.
리너. 하얀 수영복을 입은 그 여자. 나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채팅 기록을 열어 그녀를 처음 추가했을 때를 떠올려 보았다. 그녀의 첫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윤서 원장님. 저는 리나입니다. 오늘 면접 본 보조 발레 강사 지원자입니다. 내 대답은 간단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눈 첫 번째이자 마지막 대화였다. 8년 전, 지금 이맘때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진통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내 아들을 세상에 데려오고 있었다. 오늘 밤, 그 작은 아이는 새로 받은 장난감을 품에 안고 꿈나라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기, 도현의 천둥 같은 코 고는 소리에 잠기며 어둠 속에서 그의 내연녀의 계정을 찾아 소셜미디어를 뒤지고 있었다. 몇 분 후,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찾았다. 운명은 참 아이러니했다. 리나는 그들의 관계를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모든 달콤한 순간들이 세상에 공개되어 있었다. 단, 남자의 신혼만 제외하고. 그녀의 게시물들을 통해 나는 그들의 관계가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그들은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를 먹었다. 내가 항상 주문하는 바로 그 스테이크였다. 90일 동안 숙성시키며 고기의 40%를 희생시켜 맛을 완벽히 정제한 비싸지만 한 입 한 입이 가치 있는 그런 스테이크. 나는 죄책감 없이 이런 사치를 누릴 만큼 열심히 일해왔다. 하지만 리나, 25살의 그녀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런 걸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또 길로 오이스터와 샴페인까지 곁들였다. 나는 그들의 저녁 식사를 상상할 수 있었다. 호화롭고 낭만적이며 당연히 그 비용의 절반은 내 돈이었다. 그리고 포르쉐 718 소프트탑 컨버터블, 하얀 차체의 보르도 레드루프, 여자들이 반할 만한 색 조합이었다. 그녀는 그 차 앞에서 한쪽 다리를 우아하게 후드에 올린 채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차 역시 절반은 내 것이었다. 리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면접 때 그녀의 배경을 통해 그 정도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부와 사치로 가득 찬 완벽한 부유한 소녀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한밤중에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내가 그녀의 사치스러운 환상을 후원한 셈이 아닌가. 참 우스운 일이었다. 하지만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래, 할 수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나는 도현의 옷을 준비해 두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옷차림, 보라색 폴로 셔츠, 네이비 바지, 그리고 로고가 잔뜩 박힌 화려한 디자이너 스니커즈. 도현은 이 옷차림이 자신을 더 젊어 보이게 한다고 생각했다. 폴로 셔츠에 깃을 세우는 것도 좋아했는데 그것이 캐주얼한 세련미를 준다고 믿었다. 그러나 안목 있는 여자라면 누구나 그 모습을 보고 중년 남자의 발버둥으로 볼 것이다. 나는 수년간 그를 이런 옷차림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그가 행복해도 괜찮았다. 그는 셔츠를 정리하고 가장 비싼 시계를 참아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늦게 미팅이 있어. 아마 늦을 거야.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어. 토요일 오후 5시 주말에 사업 미팅이라니. 날 얼마나 바보로 보는 걸까? 나는 표정을 완벽히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그래요. 들어올 수 있으면 꼭 들어와요. 물론이지. 최대한 빨리 들어오도록 할게. 그는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매끄럽게 말했다. 나는 똑같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다녀오세요, 여보. 도현은 환하게 웃으며 가장 비싼 차 열쇠를 들고 집을 나섰다. 디자이너 신발과 값비싼 저녁으로 유혹한 여자 하나 때문에 모든 걸 걸다니.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일까? 나는 휴대폰으로 아침 뉴스를 확인한 뒤 아들을 테니스 수업에 데려다 주었다. 그 후 북쪽에서 동쪽까지 차를 몰아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갔다. 어른이 되면 인간관계는 상호 이익의 게임이 된다. 내 기술을 내 자원과 맞바꾸고 내 네트워크를 내 자본과 맞바꾸는 식으로. 그래서 사라는 몇 년 동안 연락을 끊었어도 내가 부탁하면 도와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탈의실과 메이크업 스테이션이 줄지어 있었다. 주변에는 모델들이 오가고 있었다. 키 크고 매력적인 여성들,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잘생긴 남성들, 신선한 인재들. 내가 여기 온 이유였다. 하지만 잘생긴 남자들을 줄지어 훑어보았음에도 단 한 명도 내 눈에 들지 않았다. 물론 그들은 외모가 훌륭했다. 결점 없는 피부, 뚜렷한 이목구비, 탄탄한 몸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너무 노골적인 갈망이 보였다. 눈빛 속에 담긴 생존 본능이 너무도 뚜렷했다. 기준이 정말 높아졌네. 여보, 사라가 고개를 저으며 농담했다. 일단 밥부터 먹자. 너무 많은 사람을 봐서 지쳤을 거야. 다시 와서 천천히 골라보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 내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엘리베이터 문 닫힘 버튼을 누르며 그의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다.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달콤했고 듣기만 해도 속이 뒤틀렸다. 이어폰을 통해 들려온 도현의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역겨웠다. 기다리지 마. 오늘 밤엔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나는 눈을 굴리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의 목소리가 끊기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던 찰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좀 잡아주세요. 나는 버튼을 눌렀고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완벽하게 차려입었고 조각 같은 몸에서 남성미가 넘쳐 흘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강아지 같은 밝은 눈빛과 편안한 미소는 그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상반된 매력은 위험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면을 더 알고 싶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매끄럽고 정중했다. 좋은 저녁입니다. 그도 모델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그는 문을 붙잡고 우리를 먼저 내보냈다. 연습된 행동이었지만 자연스러웠다. 이거다. 나는 사라를 향해 물었다. 왜 이런 사람을 소개 안 해줬어? 사라는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그 사람, 절대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발레 센터 홍보 촬영용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신입무용 아카데미 졸업생들을 다 거절했더라. 내가 뭘 하려는지 다 알겠어. 그녀는 내 귀에 낮게 속삭였다. 만약 그런 게 목적이라면 데니스는 최악의 선택이야. 성병이 있거든. 나는 눈을 깜빡였다가 한참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실감마마로 오해받아 젊은 남자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다니 세상은 참 재밌었다. 그날 아침만 해도 다음 행보를 고민하며 머리를 싸맸는데 점심쯤에는 기회가 내 앞에 굴러들어왔다. 데니스, 27살. 대학 졸업 후 바에서 일하다 모델로 전향했다. 그리고 그는 여자를 다루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그의 연락처를 얻은 나는 3일 뒤 만남을 잡았다. 약속한 날, 그는 시간을 정확히 맞춰 나타났다. 나는 그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옷차림, 셔츠, 청바지, 운동화까지 전부 합쳐도 20만 원이 채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우선 쇼핑부터 했다. 우리는 새로운 옷장을 마련했다. 단순한 흰 티셔츠 한 장도 200만 원은 좋게 넘는 브랜드로 채웠다. 그 다음에는 그의 머리를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스타일링했다. 새로운 이미지에 걸맞게 변신한 것이다. 데니스는 아무런 불만도 없었다. 오히려 가방을 들고 다니며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물론 그가 무엇을 위해 이런 변신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 다음으로 나는 그를 미리 계약해둔 아파트로 데려갔다. 타임스퀘어에서 도보 5분 거리의 200평형 럭셔리 콘도였다. 월세는 2,300만 원. 우리가 게이트를 지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데니스는 완전히 얼떨떨해 보였다. 아파트 안에서 중개인이 편의시설과 계약 조건을 설명하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명이 끝나자 나는 데니스에게 물었다. 마음에 들어?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나는 중개인을 향해 말했다. 잠시만 우리 둘만 있게 해주세요. 중개인은 눈치 빠르게 자리를 비웠다. 문이 닫히자 나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데니스에게 건넸다.
내가 부탁할 게 있어. 신분을 속여야 해. 재벌 2세처럼 보이게 행동하고 이 서류를 이용해서 이 여자를 유혹해줘. 이 아파트는 내 거야. 필요한 모든 비용도 내가 다 낼 거야. 그리고 성공하면 2억 원의 보너스를 줄게. 데니스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나는 릴리의 사진을 꺼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먼저 이 여자를 잘 봐도. 그의 시선이 사진으로 옮겨갔다. 잠깐이었지만 그의 눈에 반짝이는 기대감이 스쳤다. 역시 미모는 강력한 무기였다. 릴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면 나 역시 할 수 있었다. 데니스는 한참을 망설였다. 아마 내가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까 걱정했던 것 같다. 하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나는 문을 열고 중개인을 다시 불렀다. 3개월만 계약할게요. 중개인은 망설였다. 그러자 나는 덧붙였다. 추가로 1,000만 원을 서비스 비용으로 드릴게요. 그러자 더는 반대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데니스를 향해 돌아섰다. 3개월, 그게 내 마감 기한이야. 알겠지? 그 한마디로 우리의 거래는 공식적으로 성사되었다. 다음 날, 나는 데니스를 데리고 고급 차량을 렌트하러 갔다. 재벌 2세 이미지에 어울리면서도 포르쉐 718과는 완전히 다른 차였다. 데니스가 열쇠를 손에 쥐는 순간 그의 눈은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반짝였다. 서류 작업이 끝나자 그는 나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나갔다. 우리는 그늘진 거리 아래 차를 세웠고 데니스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내가 옆에 있는 걸 의식하며 망설였다. 소셜미디어에 아무것도 올리지 마. 데니스는 머쓱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후 우리는 진짜 목적지로 향했다. 릴리의 스튜디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고급 헬스장이었다.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애벽은 전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길 건너 카페에서도 내부를 완벽히 볼 수 있었다. 오후 6시 릴리가 도착했다. 그녀는 몸에 딱 붙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상상력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붉어진 입술과 운동으로 인해 달아오른 얼굴. 순수함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지만 레깅스가 강조한 치명적인 곡선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의 힙라인을 감싸고 있는 레깅스의 천은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의 시선을 트레드밀 위에서 멈추게 만들었다. 릴리는 오래 뛰지도 않았는데 러닝머신에 있던 젊은 남자가 대화를 시작했다. 운동하는 척하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만 릴리는 한 번 힐끗 쳐다본 뒤 곧바로 평가를 끝냈다. 그의 옷차림은 평범했고 돈이 많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고 무심한 시선을 보낸 뒤 연습된 듯한 정중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죄송해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몇 분 뒤 데니스가 헬스장에 들어왔다. 그는 릴리 바로 러닝머신 대신 한 칸 떨어진 곳을 선택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것이다. 릴리는 데니스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녀는 그가 마음에 든 듯했다. 하지만 데니스는 다음 30분 동안 음악에 몰입한 채 달리기만 했고 릴리에게는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끌어들였다. 추격의 스릴을 갈망하는 건 남자들만이 아니었다. 운동을 마친 릴리는 물을 마시러 갔고 데니스 역시 같은 타이밍에 물을 들어갔다. 나는 간단한 인사 정도를 기대했지만 릴리는 얼음물이 가득 든 컵을 실수로 데니스에게 쏟아버렸다.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마스터의 움직임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그렇게 둘은 지하 주차장으로 함께 내려갔다. 나는 미리 데니스의 가우도를 릴리의 포르쉐 718 바로 옆에 주차해 두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차로 걸어갈 때 릴리의 심장은 분명 한 번쯤 멎었을 것이다.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데니스는 릴리의 연락처를 손에 넣었다. 그것도 릴리가 먼저 요청해서 말이다. 데니스와 릴리의 우정이 시작된 첫 주 동안 도현의 은밀한 행동은 여전히 빈번했고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주가 되자 릴리가 먼저 데니스에게 놀이공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이 이제 제대로 된 데이트를 시작한 것이다. 놀이공원에서 상황이 반전되었다. 사람이 붐비는 가운데 릴리의 샤넬 가방이 긁히고 말았다. 데니스는 완벽한 신사처럼 행동하며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았다. 그는 릴리를 바로 샤넬 매장으로 데려갔고 그녀에게 새 가방을 사주며 보상하려 했다. 1,000만 원이 넘는 디자이너 가방이었다. 릴리는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 그날 밤 데니스는 진정한 신사의 모습을 연기하며 릴리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하지만 일부러 그녀의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입구에서 멈췄다. 왜냐하면 릴리의 건물 근처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로버트 브라운, 34세. 릴리가 다니는 회사의 구매 담당자였다. 그는 가난했지만 그렇지 않은 척하는 데 능숙했다. 한때 그는 릴리를 유혹하기 위해 값비싼 선물을 마구 쏟아부었고 잠시 동안은 효과를 봤다. 하지만 릴리가 그의 재정 상태를 알게 된 순간 그는 가차없이 버려졌다. 그러나 로버트는 거절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며칠 동안 그는 릴리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그녀와 대면할 기회를 노렸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인내심이 결실을 맺었다. 릴리가 돌아오자마자 그는 앞으로 나와 그녀의 길을 막았다. 그가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었다. 돈이었다. 그는 릴리에게 자신이 선물했던 디자이너 가방 3개와 은행 송금으로 보냈던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릴리의 손목을 붙잡으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릴리가 사는 동네는 번화한 곳이었고 밤 11시에도 사람들로 붐볐다. 그래서 릴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오만했다. 선물이 뭔지는 알기나 해요. 한 번 준 건 내 거예요. 지질하게 굴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요. 아니면 내가 당신을 괴롭힘으로 신고할까요? 그녀의 말은 정확히 로버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분노로 폭발했고 그녀의 팔을 붙잡아 조용한 골목으로 끌고 가려 했다. 바로 그때 데니스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릴리에게서 로버트를 떼어내며 물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릴리는 데니스를 보자마자 안전히 다른 태도로 돌변했다. 그녀의 연기력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무력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로 변신했다. 데니스는 로버트를 단숨에 제압했고 결국 로버트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위협이 사라지자 릴리는 데니스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왜 다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진심처럼 들렸다. 데니스는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대사를 날렸다. 당신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아무리 노련한 릴리라도, 아무리 연애 게임에 능숙하더라도 그 한마디는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녀의 방어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데니스는 계속해서 그녀를 위로하며 그녀의 아파트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며칠 머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릴리는 물론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지만 망설이는 척 연기를 하며 마지못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새벽 2시에 데니스를 따라 그의 고급스러운 아파트로 들어갔다. 데니스는 곧바로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션 성공. 데니스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첫 만남부터 릴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기까지 단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모든 연극 속에서 데니스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잘생긴 외모와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는 릴리에게만 충실한 연기를 했다. 물론 진심이 아닌 연기였지만 말이다. 나는 그의 외모와 나의 재정적 지원을 무기로 데니스가 릴리에게 명품 가방, 보석, 고급 스킨케어 제품 등 물질주의적인 여성이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선물하도록 했다. 릴리는 완전히 데니스에게 빠져들었고 나중에 받은 선물들 중 일부가 고급 작품이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더 재미있는 점은 릴리가 데니스의 호감을 얻기 위해 가끔씩 그에게 선물을 사주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릴리는 순진하지 않았다. 데니스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도 도연을 절대 놓지 않았다.
그녀는 데니스에게 헌신적인 여자친구인 동시에 도연에게는 교활한 내연녀 역할을 완벽히 해냈다. 두 가지 역할을 아무런 실수 없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나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의 존경할 뻔했지만 그건 아니었다. 조용하고 소박한 카페에서 데니스와 나는 다음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릴리였다. 데니스는 전화를 굳이 비밀로 하지 않았다. 그는 스피커폰을 켜고 말했다. 여보. 릴리의 달콤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 믿을 수 없을 거야. 우리 상사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알아. 항상 나를 괴롭히려고만 해. 그녀는 몇 분 동안 직장의 고충을 늘어놓으며 불평을 쏟아냈다. 대화 중 3번이나 직장이 얼마나 싫은지 언급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데니스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내가 부양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데니스는 모든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릴리가 어떻게 내 결론을 망가뜨렸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재미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뭐야, 날 걱정하는 거야. 내 돈이 아까운 거야. 데니스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당신 돈을 펑펑 쓰더니 이제 그녀도 그러고 있잖아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틀리지 않았다. 의자에 기대어 나는 그의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일하기 싫다니까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자고. 그 주말 도연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갈라 행사에 참석해야 했다. 물론 릴리도 함께였다. 행사 당일 밤 릴리는 도연의 팔짱을 끼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헌신적인 연인의 모습으로 행동했다. 다른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관계를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나는 행사장 반대편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술잔을 들었다. 내 표정은 완전히 평온했다. 데니스가 내 옆에 서서 내 얼굴을 살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단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자. 그날 밤 그들의 호텔에서 다음 단계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예상대로 데니스는 로비에 장미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릴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기야, 지금 호텔 로비에 있어. 방번호가 몇 번이야? 릴리는 주말 동안 출장 중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호텔 위치까지 데니스에게 알려줬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찾아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사오를 막 끝내고 수건 하나만 걸친 채 메시지를 확인한 릴리는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데니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애 여기 있어요. 그녀는 다급하게 속삭였다. 데니스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당신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고 싶었어요. 릴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그 말에 감동했겠지만 지금은 그 달콤한 말이 그녀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녀가 도연에게 어떤 핑계를 댔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분 안에 그녀는 허둥지둥 옷을 입고 로비로 내려갔다. 호텔 로비에서 데니스와 릴리는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누며 사랑을 참지 못하는 연인의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속으로는 각자의 계산을 하고 있었다. 데니스는 릴리를 그의 방으로 데려가려고 애쓰는 열정적인 남자친구 역할을 했지만 릴리는 특유의 전략으로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동료랑 스위트를 같이 쓰고 있어요. 아직 끝내야 할 일이 좀 남아 있어서요. 아마 2-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다른 방을 잡고 기다려 주래요. 나중에 찾아갈게요. 데니스는 역시나 순순히 동의하며 순종적인 남자친구처럼 다른 방을 예약하고 기다렸다. 이건 마치 미션 임파서블보다 더 복잡한 작전 같았다. 톰 크루즈조차 릴리만큼 능숙하게 이런 계획을 실행하지 못할 것이다. 릴리는 18분 전 도연의 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과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질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다시 돌아가야 했기에 도연에게 그녀만의 방식으로 보상해야 했다. 데니스는 릴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를 멀찍이 따라갔다. 그녀가 8514호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20분 후 8514호실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데니스가 보낸 장미꽃다발을 든 호텔 직원이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깜짝 놀라게 할 것처럼 들뜬 표정을 한 데니스가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방 안에서 환한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체 누구야?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데니스를 힐끗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결국 그는 프로페셔널한 대본에 따라 말했다. 좋은 저녁입니다. 호텔 서비스입니다. 난 아무것도 주문 안 했어. 가버려. 도연이 소리쳤다. 직원은 난처한 상황에 빠져 다시 데니스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데니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정확한 타이밍에 초인종을 다시 눌렀고 그의 분노는 점점 고조되었다. 몇 초 후 짜증이 가득한 얼굴의 도연이 문을 확 열어젖혔다. Really? 너 룸서비스 주문했어? 그는 소리쳤다. 그러다 데니스를 처음으로 마주했다. 두 남자는 서로를 직면했다. 데니스는 이를 악물며 표정을 바꾸었다. 배신감에서 분노로 단 몇 초 만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는 들고 있던 꽃다발을 릴리와 도연에게 던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후 둘 중 누구도 반응할 틈을 주지 않고 데니스는 도연에게 주먹을 날렸다. 완전히 허를 찔린 도연은 방어할 틈도 없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릴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데니스는 그녀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변명 따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곧바로 방을 떠났다. 완벽한 재난 모드였다. 릴리는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을 했다. 바로 데미지 컨트롤이었다. 그녀는 목욕 가운만 걸친 채 호텔 로비로 뛰쳐나갔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그녀가 만들어낸 이 모든 광경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데니스를 설득해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었다. 호텔 밖, 데니스는 기둥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마음이 산산조각 난 남자처럼 보였다. 완벽히 연출된 장면이었다. 릴리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했다. 데니스, 제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목소리는 진짜처럼 들릴 만큼 충분히 떨렸지만 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순수한 피해자로 그려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여자, 단지 상황에 의해 길을 잘못 들었던 여자. 그녀는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자신이 단지 경력을 위해 도움을 준 나이든 남자에게 은혜를 갚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난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데니스. 그 사람은 그냥 저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녀는 속삭이며 데니스에게 몸을 기대었다. 마치 위로가 필요한 작은 토끼처럼 보였다. 믿어줘야 해요. 그 사람이 저를 여기로 오게 속였어요. 당신이 안 왔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데니스는 여전히 캐릭터에 몰입한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는 대사를 던졌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만 귀찮게 하라고 하세요. 릴리는 굳어버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고 마지막으로 절박한 시도로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중요한 고객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화나게 하면 제일이. 데니스는 완벽한 희생양처럼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럼 그만둬요. 그는 그녀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책임질게요. 릴리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망설이는 척했지만 데니스가 자신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제안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도현씨, 저 남자친구 있어요.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도연이 전화기 너머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아마도 그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호텔 TV를 바닥에 내던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도연이 화가 나면 항상 TV부터 부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돌아온 릴리는 자신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더욱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나는 데니스에게 그녀가 이사 온 첫날 2천만 원의 용돈을 주게 했다. 그리고 그녀가 잘 행동하면 더 많은 돈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게 했다. 릴리는 수프를 보자마자 순수한 기쁨으로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데니스를 끌고 쇼핑하러 나갔다. 그들이 나간 후 나는 여분의 열쇠로 아파트에 들어갔다. 내가 미리 준비해 둔 모든 것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좋았다. 지금까지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데니스는 너무 잘하고 있었다. 때때로 나는 그가 역할을 연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의 진짜 모습인지 의심하게 되었다. 그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을까? 그에게 더 이득이 된다면 그는 내 편을 떠날 것인가? 나는 순진하지 않았다. 그의 자연스러운 매력과 완벽한 조종 능력을 보면 그는 이 게임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릴리. 그녀도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교활했고 데니스는 냉혹했다. 그녀는 남자들을 정확히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았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내 상대는 만만치 않았다. 그렇기에 나는 2배로 준비해야 했다. 내 계획이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말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돌아온 도연은 엉망이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휴대폰만 계속 확인하며 깊은 찡그림을 지었다. 그는 점점 더 비참해 보였다. 나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이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무런 동정도 느끼지 못했다. 40이 넘은 성인이 20살짜리 내연녀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릴리는 로맨틱한 여행을 떠났다가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남자친구에게 얻어맞기까지 했다. 도연이 그런 굴욕을 그냥 넘길 리 없었다. 그는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남자들이 흔히 하는 일을 했다. 릴리를 찾아갔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모든 연락처를 삭제한 상태였다. 그것이 도연의 마지막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이었다. 그는 완전히 폭발해버렸다. 그리고 치졸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바보답게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의 포르쉐 718이 도난당했다고 말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떠나 그 차는 여전히 법적으로 그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이번만큼은 그가 완전히 멍청하지는 않았다. 릴리는 경찰서로 소환되었고 당연히 데니스는 그녀와 함께 갈 핑계를 찾았다. 데니스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나는 배경에서 들리는 릴리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독이 묻어 있었다. 그 차는 선물이었어. 이 나쁜 놈아. 내가 훔친 게 아니야. 내가 내 침대로 기어들어올 땐 아무 문제 없더니 이제 와서 그걸 돌려달라고. 웃기지도 않아. 나보다 20살이나 많은 주제에 내가 너를 쳐다본 것만으로도 운이 좋았던 거야. 그런데 이제 날 망치려고 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분노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좋은 말을 했을 리 없다는 건 분명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공허함을 느꼈다. 이건 내 승리가 되어야 했다. 릴리는 도현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한때 남편이라고 불렀던 남자, 나와 함께 인생을 쌓아올렸던 그 남자가 자신이 선택한 여자에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만족감 대신 씁쓸한 비극만을 남겼다. 하지만 이미 모든 조각은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도 이제는 너무 늦었다. 그리고 도연에게는 아직 진정한 바닥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밖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섰을 때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술에 취해 있었다. 나는 잠시 그를 차갑게 바라보다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도연, 우리 얘기 좀 해. 그의 흐릿한 취한 눈이 나를 바라보았다.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아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사진 몇 장을 커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인정해. 당신 바람 피웠잖아. 도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의 눈은 나와 사진들 사이를 오가며 핑계를 찾으려 허둥댔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우린 10년 동안 함께했잖아, 도연.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게 하고 눈물을 고이게 했다. 숨이 가빠지고 부드러운 흐느낌으로 이어졌다. 도연이 내가 마지막으로 우는 모습을 본 건 병원 분만실에서였다. 예상대로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감싸 안으며 후회의 목소리를 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제발 날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을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의 후회도 진심이었다. 그는 심지어 스스로를 때리기까지 했다. 마치 자신을 벌주는 것이 나를 믿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계속 울었다. 이것은 내가 릴리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그날 밤 도연은 나에게 용서를 빌었고 나는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면 그가 또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욕조에 누워 나는 휴대폰을 들고 데니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자. 릴리의 전화가 마침내 왔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다. 나는 도연과 우리 아들과 함께 아쿠아리움에 있었다. 돌고래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것을 떠나 도연과 나는 항상 좋은 부모였다. 그의 의도를 알게 된 이후에도 나는 우리 아들이 그 무게를 느끼지 않게 했다. 그날 밤 되면 이후 도연은 변했다. 일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다. 심지어 내가 최근 바꾼 바디로션까지 알아챘다. 여보, 스킨케어 바꿨어. 냄새 좋네. 예전에 도연이라면 내가 팔이 3개가 되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그의 전화가 울렸을 때 나는 그의 눈에 스치는 당혹감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는 대신 거절 버튼을 누르고 아들에게 다시 집중했다. 봐라, 꼬마야. 저기 가을이야. 릴리의 절박함은 예상했던 일이었다. 지난주 나는 데니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사라지라고. 그의 아파트 임대를 취소하고 휴대폰을 비활성화했다. 그리고 그에게 2억 원을 송금한 뒤 발리로 보내 장기 휴가를 즐기게 했다. 릴리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리고 데니스가 그녀에게 준 모든 명품이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진실이 그녀를 강타했다. 그녀는 철저히 속은 것이다. 하지만 릴리는 끈질겼다. 한 남자를 잃으면 수천 명의 남자가 더 있었다. 그녀가 아름답기만 하면 언제든 선택지는 있었다. 그리고 도연. 그는 그녀의 다음 목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연이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도연은 샤워 중이었다. 릴리는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도연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차분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나에게 건넸다. 나는 그것을 받아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릴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도연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도연을 바라보며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내 바로 앞에서 릴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웠다. 너도 나도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잘 알잖아. 하지만 내가 끝까지 내 아이라고 우긴다면 낙태 비용은 내가 낼게. 하지만 그걸로 끝이야. 영원히.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모든 연락처에서 차단해버렸다. 하지만 며칠 후 도연이 거실에서 우리 아들과 놀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나를 만나지 않으면 내 모든 더러운 비밀을 폭로할 거라. 같이 무너져 보자고. 몇 초 뒤 또 다른 메시지가 이어졌다. 내일 밤 오후 9시 백조 호수에서 안 오면 뛰어내릴 거야. 발신 번호는 비공개였지만 나는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릴리였다.
도연은 자신이 숨기는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를 데리고 갔다. 릴리는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하게 닿는 호수의 어두운 예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차 안에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화가 가득 차 있었다. 너희 중 누구도 이대로 끝나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도현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나를 발견했다. 내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을 알아채자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순수한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을 하고 차로 걸어와 창문을 두드리며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마치 미친 여자처럼 소리쳤다. 아내를 저주하는 내연녀라니 그 뻔뻔함이 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어리석은 걸까? 하지만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릴리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머리는 엉망이었으며 얼굴은 분노와 굴욕, 좌절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내가 처음 도현의 의도를 알았을 때 침착함을 유지했던 스스로에게 감사했다. 그때 내가 통제력을 잃었다면 지금의 릴리처럼 되었을 것이다. 도현과 내가 차를 몰고 떠날 때 그는 끊임없이 사과했다. 릴리가 나를 향해 쏟아낸 욕설을 들은 그는 죄책감에 빠져 있었다. 정말 미안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내가 정말 멍청해서. 제발 용서해줘. 그의 사과는 차 안을 가득 채웠고 마치 메스꺼운 배경음처럼 들렸다. 나는 그를 단 한마디로 끊었다. 끝났어. 잊어버려. 그리고 이번만큼은 도현이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도현이 움직이지 않자 릴리는 나를 타깃으로 삼았다. 그녀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비난이 칼날처럼 날아들었다. 이제 만족해. 내가 모든 걸 잃는 걸 보니까 기분 좋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연녀가 돼서 가정을 파탄낼 때 이런 결과를 예상 못했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다. 대신 그녀는 비웃으며 경멸이 가득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걸 얻기만 하면 됐지. 누가 신경이 나서.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협박을 던졌다. 잘 들어. 난 아직 도현의 의도 증거를 가지고 있어. 내가 내 소중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면 1억을 내 계좌로 보내. 돈이 들어오면 증거는 영원히 사라질 거야.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아무리 침착한 척하려 해도 그녀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릴리, 나는 비웃음을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대체 누구를 협박하려는 거야? 우리 동료들, 고객들, 가족들, 정말 도현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바람피운 남자라고 생각해. 내가 무슨 스캔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무슨 포춘 500대 기업도 아니야. 괜찮은 홍보팀만 있으면 내 폭로 따위는 그냥 작은 불편함으로 끝날 거야. 그리고 나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게다가 난 이미 내 모든 걸 조사했어. 그러니 말해봐. 내 증거가 공개되면 더 큰 타격을 입는 건 도현일까? 아니면 내가 너와 데니스, 그리고 도현이 함께 있던 영상을 공개했을 때 내가 입을 타격일까? 나는 데니스가 내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내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믿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만이 뱀을 찔러보며 그 독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법이니까. 릴리는 완전히 침묵했다. 그녀가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방금 깨달은 사람처럼. 몇 초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고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졸린 듯 더듬거렸다. 그 순간 느껴진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모든 계획, 모든 인내, 모든 조용한 움직임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 결국 그녀는 나의 상대조차 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부서진 흐느낌이 침묵을 채웠을 때 나는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로 했다. 한 가지 더, 내 전 남자친구 데니스, 그 사람 성병 있어. 검사받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모든 연락처에서 그녀를 차단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도연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마치 화려한 화해 만찬처럼 테이블을 꾸며 놓았다. 나는 자리에 앉아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도연은 내 시선에 불편해하며 몸을 움찔거렸다. 여보, 무슨 일이야? 그는 평소처럼 태연한 척 물었다. 나는 등을 기대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릴리가 오늘 나한테 전화했어. 한참 동안 소리치더라. 도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뭐라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성병이 있다는 거야. 나는 진실을 살짝 비틀어 도현에게 그의 독을 먹였다. 그의 마음을 뒤흔들 이야기를. 도현의 몸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렀고 나는 그의 두려움의 모든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했다. 도현은 항상 조심성이 부족했다. 안전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를 괴롭히는 질문은 하나였다. 내가 스스로를 망친 건가? 그의 공포는 점점 커졌고 결국 그는 눈이 뒤집힌 채 저녁 식탁을 뒤엎었다. 접시는 산산조각 났고 와인은 쏟아졌으며 은식기는 바닥에서 요란하게 부딪혔다. 그 더러운 년. 그는 릴리를, 데니스를, 어쩌면 자신까지 저주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일어나 계단을 올라가며 그가 스스로의 파멸 속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도현, 당신은 바람을 피웠고 결국 스스로를 망쳤어.